InnoSpace One. 네, 안녕하세요. 이노스페이스 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작가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왜 어른이 더 올까요? 요즘 MBTI F 엄마들 눈물 버튼이라는 요즘 동화책. 오늘은 진짜 동화 작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동화와 시집 집필부터 작사, 작곡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신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글을 쓰고 아주 가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청소년 소설, 동시, 청소년 시, 평론, 에세이 등등을 하고 있지요. InnoSpace One. 네, 예술단체 우리봄의 대표시기도 하죠. 네네네.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여러 장르, 대중음악 하는 분도 있고, 무용하는 분도 있고, 저같이 글 쓰는 작가도 있고, 작곡가 선생님도 있고,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조금 실험적이지만 재미난 일을 해보자. 그 대신 천천히 가보자.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저희 거의 이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재미난 일 있을 때는 만나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다재다능하시기도 하고 다작도 하셨어요. 대표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집필 작품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장르를 하고 있어서 한 장르의 책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각각 장르마다 이제 몇 권씩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화는 여기 있는 아동 쪽은 너구리 판사 뽕뽕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고 네. 이 책은 제가 근간에 낸 책인데 여기 비밀이 있답니다. 어떤 이렇게 걸까요?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정면인 것 같죠. 네. 하지만 딱 이렇게 보면 이것도 정면이죠. 우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네. 거꾸로도 읽는 책인데요. 네. 그 편집자분이 엄청 고생하시고 그림 작가분이 다시는 이런 작업하고 싶지 않다. 이게 되게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가 봐요. 마지막에 네. 이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우와. 근데 그 끝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책을 그 매대에 올리잖아요.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전화를 그렇게 했대요. 출판사에. 어디가? 책이 잘못 나온 것 같다. 이상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좀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고 싶어서 이렇게 재미나게 아이디어를 짜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두 명이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한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 뒤집어서 읽으면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많은 친구들이 읽었고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시집, 아까 제가 노래도 한다고 했는데 시를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앨범 네. 작업을 했는데 여기 시집에 있는 5개의 시를 골라서 노래로 만들었죠.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작가님께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애정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진짜 막 F 구독자분들 눈물이 날 법한 그런 작품이요. 지금 계절에 맞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가장 애정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아이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네. 그렇고 요즘 봄이라서 뭔가 따뜻하고 모락모락 마음이 좀 피어나는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아이 2명이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네. 깨달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새싹이 반듯반듯 돋을 수 있게 그런 거에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짜고 할매 소녀가 왔다라는 책이 한겨레에서 나왔는데 네. 그 책이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딱 엄마, 아빠, 그러니까는 물론 그것이 아주 다양한 변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 아이 딱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봄에 좀 따뜻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책을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InnoSpace One. 이렇게 재밌는 신지영 작가님의 작품이라면 누구나 읽고 싶겠지만요. 참 슬프게도 요즘은 애들이든 어른이든 독서량이 참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워낙 쇼폼 같은 거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읽을 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읽는다는 행위
행위는 사실은 가장 인간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영상을 보면서도 자극을 받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가장 확대시켜서 확장시켜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화는 그걸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다가가는 장르라서 아마 읽으시면은 뭐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방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읽을 거리 중에서도 동화가 하는 역할이 있죠. 성장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연령대별로 동화책 고르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뭐 신생아나 영아 시기에는 도대체 무슨 책 읽혀야 할까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택할 수는 없죠.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쨌건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주변에 어른들이 선택하는 거를 읽게 되는데 조금만 조급하지 않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니까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좀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책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아이는 잘 자라니까 그 나이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서가고 읽힐 거야 라가 아니라 딱 그 나이에 맞는 우리 아이한테 연령에 맞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급하시면 한 발자국 말고 딱 한 반걸음 정도만 네, 앞서서 골라주시면은 뭐 그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유아 시기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이제 영아 시기에 넘어갔고 조금 더 자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의 성장 속도를 보고 말 트이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아이마다 그 연령대에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니까 또 우리 아이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성장에. 그거에 맞춰서 좀 조심스럽게 골라서 그러니까는 주변에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철학도 거기에 담아서 내 마음도 담아서 이제 욕심은 빼시고 네. 마음을 담아서 좀 고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같은 것도 네, 조금 정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식 전달보다는 정서 발달이, 그러니까 정서가 되게 안정적으로 발달한 친구들이 나중에 학습 능력도 되게 좋거든요. 네.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을 잘, 그 마음의 텃밭을 잘 일구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많이 읽는 거 조금 괜찮을까요? 어떤 책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책이든지, 뭐 동화든지, 청소년 소설이든지, 만화든지, 어쨌건 좋은 책이 있고, 그냥 중간인 책이 있고, 그거보다 좀 못한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단지 만화책만은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어쨌건 그림이 많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잘 읽히기는 하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조금 더 글밥이 많은 책, 조금 더 글밥이 많은 책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은 어쨌건 재밌는 것만 읽으려고 하니까 그 만화의 세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세계죠. 그러니까 갇혀서 난 여기서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네. 하는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어른들이 좀 같이 맞잡아서 만화책을 읽는다고 못 읽게 하는 게 아니고 읽는데 네. 뭐가 재밌었어?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 속도를 맞춰가면 어떨까 네. 어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책만 이제 뭐 글만 있는 책을 읽어보고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우리 상상해서 한번 그려볼까? 주인공 목소리는 어떨 것 같아? 한번 그 목소리를 좀 상상해서 내볼까? 뭐 주인공 목소리가 좀 굵을 것 같아? 얇을 것 같아? 얘는 좀 목소리가 다정할 것 같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책이 주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서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글밥이 좀 더 많은 책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만화는 재밌기는 해요. Innospace One.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차장님께서 이거는 꼭 질문해달라고 좀 요청을 주셨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동화를 읽어주는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직접 읽어주는 경우에는 좀 어떤 톤으로 읽어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환경이 있겠죠? 네. 일단 거기에 맞추는 게 좋겠죠? 잘 때
소리를 지르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환경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정석이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너무나 다른 니즈가 있고 엄마마다 다른 개성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읽기는 교감이 될 수 있는 읽기, 아이와 엄마의 정서적인 연결이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읽기, 그거는 각각의 가정에 각각의 인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떤 걸 읽었는데 책을 이렇게 읽으래. 이게 답이래.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읽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게 읽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그냥 그 내용을 쭉 읽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다 자기 감정을 섞어서 자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 맞춰가는 게 그러니까 둘의 교감이 가장 좋게 이루어지는 상태의 읽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차장님이 열심히 반영하셔서 애기들한테 읽어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조금 작가님 작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신지영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한 너구리 판사 퐁퐁이, 아이돌 클럽 멤버에게 문자를 받게 되는 퍼펙트 아이돌 클럽 등등 재밌는 작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와, 이 미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책이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죠. 네. 저도 나의 상상력의 대부분은 책에서 온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다른 매체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쇄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바톤을 받아서 난 조금 더 이런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역시 상상력은 읽는 것이 최고다. In no space one. 근데 아무래도 동화를 쓰시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팍팍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팍팍한 세상에 이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가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타고난 것 같아요. 역시 타고나셨나? 저 지금 단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과격하기도 하고 표현이 되게 직설적이고 이것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컴플렉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타고난 걸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역시 동화 작가는 달라도 정말 다르다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워낙 만능 엔터테이너시잖아요. 동화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문학, 시집, 심지어 작사, 작곡까지 하시더라고요. 각 장르별로 매력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동화랑 청소년 문학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동화랑 청소년 문학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주 대상층이 다르거든요. 독자층이. 동화는 몸도 어린이이고 아직 정신도 어린이인 그런 상태의 친구들이 주 대상이 된다면 청소년 문학은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 어쨌건 유해가 된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열심히 학습을 해. 약간 이 약속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너의 책임을 좀 덜어줄 테니 너는 열심히 어른이 돼. 좋은.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정신이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법도 좀 다르고 그 소재도 많이 다르고 어쨌건 몸이 어른인 친구랑 몸이 아직 어린이인 친구랑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쓰는 문법, 문장 그리고 뭐 내용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지만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건 성장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직 온전하게 어른이 되지 못한 친구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키워가는 이야기가 대부분 좋은 그 이야기 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 매력은 뭘까요? 시는 제가 사실은 시를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워낙에 여러 장르를 하니까 만약에 한 장르밖에 못 쓴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제가 주저없이 그렇다면 나는 시를 하겠다. 네. 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 그 가장 본령인 것 같아요. 시의 매력은 완벽한 그 짧은 글 안에 자기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내가 원하는 아름답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쁘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만족감이 저한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시가 가장
가장 애정하는 그런 장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사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시랑은 조금 비슷하고도 다를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작사를 할 때는 모두 작사상도 받았는데 네. 사실 그때도 제가 노래로 만들어진 거를 들으면서 아 뭔가 불편해 이랬는데 그거를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작사라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은 시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저는 시의 본령이 노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 시는 한편으로 완벽한 얘가 완전한 세계인데 이 세계 안에 멜로디가 들어간다는 네. 건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거기 멜로디가 들어가서 멜로디와 가사가 같이 만나서 하나로 완벽해져야지 이제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이 문장 안에 조금 더 여백의 미를 줘서 그렇죠. 조금 같이 더 듣는. 반반이 이제 멜로디와 가사가 그러니까 작사 작곡이 반반 만나는 거고 시는 작품 하나로 그냥 시 한 편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공모전 수상 이력이 화려하세요. 뭐 푸른문학상, 창비 좋은 어린이책, 제주 4.3 노래 작사상 등등 이렇게 많은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 전공자여서 시로 등단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동 청소년 문학 장르는 제가 그 타고나길 좀 애가 좀 유치하게 타고나다 보니 그냥 쓰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이기는 한데 그 뭐 문장가를 나왔으니까 글쓰기의 기본은 있겠죠. 근데 그냥 이게 참 엄격하게 딱딱 이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쓰니까 돼서 참 이게 부끄러운 말이긴 해서 이게 비결이 없어요. 계속 쓰는 거. 그게 사실 정말 큰 비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쓰면서 않고 쓰는 즐거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쓰면서 이게 나한테 노동이 너무 큰 노동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나중에 쓰는 사람이 상처받더라고요. 그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나 이걸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런 제 주변에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시를 쓰던 친구였는데 20대 때 자기는 너무나 불행했대요. 시라는 세계가 자기를 받아두지 않아서 자기는 그 시를 너무 갈망하는데 시가 자기를 받아두지 않으니까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기가 그걸 딱 놓고 이제 학원을 하게 됐대요. 그 친구가. 살 것 같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글을 쓰면 즐겁고 글을 쓰면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무능해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잘하자. 무능하다고 하시기에는 잘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무능합니다. 에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호기심은 많아서 자꾸 뭘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너 이러다 굶어 죽는다. 그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글쓰기를 너무 잘하시는 저희 작가님 좀 겸손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 좀 그래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다 자꾸 어쨌건 간에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출판사랑 바로 책을 내면서 등단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아직까지 공모전을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목이 메고 필승 전략 같은 게 있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파시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갇혀요. 근데 작가는 사실은 입문하는 거잖아요, 신인상은. 뭐 장편상을 받아서 등단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딱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나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을 내버리면은 안 되니까 목적이 등단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야. 좀 난 길게 봐야겠어. 내 세계를 조금 더 구축해야겠어. 내 철학을 조금 더 담아야겠어. 내 지향점이 있으면 이런 거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기도 하겠지만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커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난 무조건 등단을 일단 해야겠어. 이러면은 등단하고 나서 방황할 수 있을 확률도 높고 길게 가야 되는데 좀 근력이 있어야 되고 좀 이게 좀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안 되더라도 많이 이제 최종심 정도에 가는 정도 실력이 되면 사실은 언제 돼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네. 뭐 사실 본심에 가도 꽤 잘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쯤 되시면 그때부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꾸준히 간다. 내가 멀리까지 가겠다.
늙어서까지 글을 쓰겠다,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음. 하신다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등단이 잘 안 돼도 실력은 계속 쌓이거든요. 작품을 쓸수록. 네, 네. 그러면 딱 등단한 순간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한 권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쭉쭉 계속 계약이 되고 책을 계속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좀 힘을 내시면 어떨까. 등단이 안 된다고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시인분은 지금 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나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0번 떨어지셨대요. 못 써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그거에 지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가님께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저는 생각보다 글이 안 써지는 경험은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가님만의 좀 글 쓸 때 계획을 짜는 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좀 운문하고 산문이 다른데 운문은 영감이 오면 한 줄 정도 문장이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한 편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고 산문은 평상시에 이제 약간 궁금했던 것 그리고 약간 영향을 받은 것, 자극을 받은 것들을 좀 짧게 단상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좀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작업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산문 쓸 때는 정말 내가 회사원이다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저는 2시간 이상은 일 안 하거든요. 창작은 딱 2시간은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써요. 왜냐면 그때가 머리가 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맞죠. 해차리심에서 한 3시간 지나면 애가 좀 멍해지고 자꾸 딴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자고 일어나자마자 딱 2시간 쓰고 쉬는 오히려 자기 전에 좀 몽롱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산문 쓸 때는 조용한 상태로 많이 쓰고 네. 쓸 때는 뭔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작업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루틴을 조금 벗삼아서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nnospace One.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동화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동화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진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한테 동화는 되게 치유고 힐링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되게 사람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재미없어지고 이 사람도 자기 삶이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70, 80, 90을 먹어서도 계속 성장하는 게 좋은데 동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장이에요. 계속 나를 키워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동화를 쓰신다면 항상 그 세계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키우고 그 나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 긍정적이라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에 기반을 두는 긍정적인 것이죠. 여기가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나는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지켜주고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팅을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F마케터는 작가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노스페이스 원 이북 리더기 유저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리더기 읽을 때는 전부 다 칼라를 못 보고 흑백으로만 글씨를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잖아요. 이 친구가 지구라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칼라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것 그리고 좀 그림이 있는 것 그런 것도 되게 글과 함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는 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자기 자리를 넓혀가고 읽는다는 게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하게 내 손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세계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가님 센스 보셨죠, 여러분? 네, 작가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팍팍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 가슴속에 품고 있는 따뜻한 동심이 있기 마련이죠. 저 멀리 묻어버린 어린아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동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Innospace One.